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입니다. 지은이 김은주, 출판사 메이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그래서 우린 우물 밖 넓은 세상을 동경하고 우물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괴롭히며 불안해한다. 나 역시 그랬다. 자라면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는 강박감이 늘 있었다. 27의 나는 한국에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났다. 넓은 세상으로 가보리라. 27쯤이 되면 나를 설명하는 포장지들이 생긴다.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고 등등. 심지어 사는 동네도 나를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 그런데 내 인생은 27에 리셋이 되었다. 나를 포장해주던 것들이 미국에서는 효용 가치가 없었다. 그렇다고 나를 화려하게 설명할 영어 실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렇게 마주친 미국에서의 30살은 무너진 자존심을 부여잡고 오기로 버티는 시간이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상태로 시작한 미국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짜고 매섭고 차가웠다.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초긴장 상태로 지내다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 날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친구를 만나 스트레스를 풀며 마음의 안정을 찾곤 했다. 시간이 흘러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자리도 잡고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있었지만 나의 생활 반경은 내가 떠나온 한국보다 훨씬 더 좁았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고 나왔건만 나는 넓은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 안에 더 작은 우물 속에서 살고 있었다. 바다에 멋지게 적응한 바다 개구리가 되지 못하는 내가 실망스럽고 한심했다. 그러다 주변의 작은 우물들을 보게 되었다. 나와 비슷한 이유로 넓은 바다로 나온 친구들도 있었고 비슷한 고민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다. 우물안 개구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물 안에서 불행하게 사는 개구리가 문제였다. 우물이든 바다든 행복하게 살면 된다. 내가 아닌 바다 개구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바다 개구리가 된 척 하지 말고 그냥 나로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로 인해 불행해지지 않는다. 2018년 구글에 입사한 이후 가면 증후군을 지독히 앓으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 세계 천재가 다 모여 있는 곳에서 나는 어림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매일 들었다. 내 실력은 금방 들통날 테고 그럼 망신을 당하고 쫓겨날 거라는 두려움으로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다 마음 치유 상담을 받고 한동안 하지 않던 글쓰기와 영어 공부를 다시 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2020년 구글의 하반기 평가가 시작될 즈음 우린 모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이야기와 함께 나의 우물안 개구리 글을 그룹 전체 이메일로 보냈다. 업무 능력이나 평가가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나누고 싶었다. 누군가 나처럼 자신을 괴롭히며 지독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내 이메일은 회사 여러 그룹으로
빠르게 전파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자신도 개구리라며 개구리 커밍아웃을 하는 게 아닌가. 다들 똑똑하고 잘나 보이던 그들도 나처럼 숨죽인 채 상처받으며 자신과 열심히 싸우는 중이었다. 눈물을 흘렸다는 이도 있고 위로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각자의 스토리를 전하며 서로를 응원했다. 내 마음을 조금 열자 여기저기서 다른 이들도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다. 나의 보잘것없는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은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강연과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나의 지난 25년 동안의 실패담과 성공담을 나누고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며 글을 썼다. 이 책에는 10번의 이직 경험과 글로벌 회사에서 일하며 얻은 삶의 노하우, 강연에서 주로 받는 질문 등을 정리해 넣었다. 30살엔 정말 생각이 많아진다. 매일 실수하고 실망하는데 이게 내 길이 맞나?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나 자신이 못나 보이고 초라한 마음이 든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나만 빼고 레벨업 하는 것 같아 무섭다. 나도 그랬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이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느라 지쳐 있다면, 지금 당장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다면,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걱정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10년 넘게 영어를 배웠는데도 여전히 영어 울렁증으로 글로벌 기회에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나의 글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미국에 온 지 10년이 지나서야 회사 일이 아닌 내 생각을 영어로 처음 썼다. 그것이 바로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였다. 영어로 내 생각을 옮기는데 10년이나 걸린 이유는 보잘것없는 나를 만나야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데 또 10년이 걸렸다. 나를 세상에 내보이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보다 잘할 수 있고 잘해야 하고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글을 구글 전체 그룹 이메일로 보내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다. 그 또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세상 최고의 천재들한테 조금 영어로 쓰인 나의 글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일지 창피한 마음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망설이는 나의 방아쇠를 당겨준 사람들이 있었다. 나의 영어 선생님, 상담 선생님, 그리고 구글의 친구들. 우린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일이 많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망설이는 나를 밀어줄 친구와 방아쇠를 당길 용기라는 생각을 해본다. 책을 내기 위해 원고를 여러 번 읽고 고쳐보는데도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좀 더 세련되고 깊이 있고 우아한 향이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미련을 버리려고 한다. 늘 그랬듯이 지나간 일은 항상 모자른 듯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뒤를 돌아보는 시간은 짧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한다. 나의 투박한 글을 보고 공감해주고 위로를 받았다는 분들이 있다. 실제 도움을 받고 취업을 했다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분들도 있다. 그걸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 여기기로 했다.
오늘의 내가 완벽할 리 없다.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어제의 나 역시 볼품없다. 일주일 전에 나도 그렇고 1년 전 나도 그렇다. 그런데 그 모자란 듯한 내가 하루를 살아내고 일주일을 살아내고 1년을 살아낸 다음 몇 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훌쩍 성장해 있다.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고 오늘을 살지 않고 어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란다. 내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내일을 포기하지도 않길 바란다. 오늘을 살아야 한다. 그날이 그날 같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1년이 되고 10년이 되어 나를 만든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느려도 괜찮으니 오늘의 나를 열심히 살아내길 바란다. 어느 날은 망한 듯하고 어느 날은 빗나간 듯하고 어느 날은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지더라도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30살을 나답게 살아내면 40살엔 더 단단해진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 내 손에 공을 들고 고민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공을 여기저기 던져보자. 그 공이 어딘가에 맞고 반드시 되돌아온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해보는 거다. 하고 싶은 일도 해보고, 하기 싫은 일도 해보고, 정말 못할 것 같은 일도 해보자.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나를 포장한 껍데기를 벗고 다른 여러 가지 옷을 입어보자. 그래야 내가 어떤 모습이 어울리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 망설이는 여러분이 방아쇠를 당기는데 내 글이 힘을 보태면 좋겠다. 30살을 살아내는 여러분에게 이 책이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다. 30살을 열심히 살아내는 모든 분을 응원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7가지 방법.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후배 애나가 커리어 상담을 요청해 왔다. 애나는 미국 서부 명문대 중 하나인 UCLA에서 비즈니스와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고 지금은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현재 하는 IT 프로젝트에서 어쩌다 보니 UX 디자인 일을 추가로 맡게 되었고 여기에 흥미를 느껴 본격적으로 UX 디자인 분야로 전향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UX 디자인이란 소비자가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경험을 총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튜브 앱을 열었을 때 어떤 영상들이 나와야 조회수가 올라가는지, 썸네일 크기나 제목의 레이아웃을 어떻게 해야 사용하기 편한지,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메뉴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구독과 알림 설정 기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하고 연구해 발전시키는 일이다. 버튼의 크기, 위치, 모양, 색의 미묘한 차이가 제품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심리와 반응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을 병행한다. 애나는 1년 뒤쯤 현 직장을 그만둘 계획이고 다음해 가을 학기부터 UX 디자인 관련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다시 학교에 다님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감, 그리고 적지 않은 나이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이 학교라는 옵션에 투자하는 게 타당한지에 관해 진지하고 비장하게 이야기했다. 애나의 이야기를 한참 들은 후 내가 말했다. 둘 다 하면 되겠네. 학교에도 지원하고 다른 회사에도 지원하고. 당장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어요.
다른 회사에 지원하라는 게 당장 지금 회사를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야. 다른 회사에 지원하려면 진짜 옮길 마음으로 해야죠. 갈 곳도 아닌데 왜 시간을 낭비해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지원만 하면 붙여준대? 일단 시도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애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검색해보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지원해봐. 애나가 채용 정보를 검색하고 지원하는 일을 모를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곤란해하는 표정이기에 다시 물었다. 그냥 지원하면 되는데 망설이는 이유가 뭐야? 애나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글쎄요. 아마도 두려움? 뭐가 두려운데?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요. 당연히 여러 번 떨어질 거야.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흔한 일이지. 너도 알잖아. 그런데 뭐가 두려워? 애나가 한참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다. 주변 사람들이 제가 불합격했다는 사실을 알면 실망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말고 저랑 가까운 사람들은 저에 대한 기대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커요. 나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틈을 노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움은 매우 고약하고 어둡고 가장 힘이 센 감정이다. 하지만 잘 다루면 파워풀한 에너지가 된다. 두려움을 다루는 7가지 팁을 소개하겠다. 공을 던지자. 우선 공을 던져야 한다. 공을 던져봐야 손맛이 생기고 파울도 치고 땅볼도 치고 그러다 홈런도 치게 된다. 벤치에 앉아 한 방을 꿈꾸는 건 어불성설이다. 인생에 한 방은 없다. 적어도 내 인생엔 없었다. 많은 사람이 운이 좋았다거나 운이 맞아야 한다거나 운빨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잡을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운은 결국 내가 던진 공이 돌아온 것이고 돌아온 공을 방망이로 제대로 쳤을 때 말로 홈런이 터지는 것이다. 두 번째 공을 던질 때가 첫 번째 공을 던질 때보다 덜 무섭다. 세 번째 공을 던질 때는 두 번째 공을 던질 때보다 덜 무섭다. 확률을 올리자. 럭비공이 무서우면 탁구공을 던져라. 빨간 공이 무서우면 노란 공을 던져라. 내 손에 어떤 공이 맞는지, 나는 어떤 공을 잘 던지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 개의 공을 여러 곳으로 던져야 한다. 내가 정해놓은 곳으로만 공을 던지면 안 돌아올 확률이 높다. 대학원도 지원하고 새로운 직장도 지원하고 1인 미디어를 시작하는 것도 좋다. 뭐 하나만 맞아라. 정신이면 된다. 시작부터 잘 하려는 욕심을 버리자. 구글에 입사한 후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전 세계의 똑똑한 사람은 다 모여있는 것만 같았고 그럴수록 나는 초라해지고 내 것을 내놓기가 두려웠다.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회의록이나 디자인 문서 등 그 어느 것도 시작할 엄두가 안 났다. 늦은 밤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날이 이어졌다. 결국 초치기로 결과물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퀄리티는 바닥이었다. 그걸 보면 다시 괴로웠다. 악순환을 거듭하는 날들이었다. 그런 내게 상담 심리사가 조언을 했다. 일단 아무거나 생각나는 걸 적어보라고. 순서도 필요 없고 형식도 필요 없고 영어도 좋고 한국어도 좋으니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페이지에 넣어보라고. 그렇다. 우리가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건 시작부터 잘하려는 욕심 때문이다.
미술학도를 꿈꾸며 데생을 배우던 시절이 있었다. 열심히 눈을 그리고 머리카락을 묘사해도 완성된 아그리파는 이상했다. 미술학원에 석고데생을 기가 막히게 하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그리는 모습을 처음부터 관찰한 적이 있다. 슥슥슥슥 슥슥슥슥. 가만 보니 선배는 연필을 든 손에 힘을 빼고 지휘하듯 도화지의 맨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수백 번 훑듯이 희미한 선을 그렸다. 마치 연필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연필이 흔적을 남기고 지나간 곳에는 알 수 없는 수많은 곡선이 쌓여갔다. 거기엔 눈도 없고 중심선도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쌓이기 시작한 선들이 점점 형태를 갖추고 세부적인 모양을 이뤄가더니 마침내 기가 막힌 완성본으로 탄생했다. 흰 도화지는 항상 무섭다. 힘을 빼고 희미한, 심지어 의미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선긋기가 시작이다. 어차피 나중엔 묻히거나 지워질 선들이다. 실패를 기준점으로 삼자. 애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그녀와 나의 큰 차이점을 발견했다. 나는 실패가 기준점인 반면 애나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 기준점이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아픈 경험이다. 하지만 실패를 예상했다면 결과는 당연한 것이고 그럼 다시 도전할 회복력이 생긴다. 애나가 그동안 잘해오고 크게 실패한 경험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실패하지 않을 안전한 일만 골라서 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패와 나를 동일시하지 말자. 애나는 실패할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어느덧 30대 중반이라는 나이도 있고 이제 와서 실패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했다. 이런 감정은 실패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번엔 잘 안 된 내가 아니라 난 망했어가 되는 순간 나 자신이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보잘것없고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감정이 생기면 자존감에 상처가 나고 그러다 보면 난 역시 안 돼 하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 실패한 자신을 맞닥뜨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법이다. 그러나 실패는 그저 여러 가지 현상의 하나일 뿐 그 자체가 나 자신은 아니다. 실패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애나는 실패라는 단어를 꽤 여러 번 사용했다. 어떤 일의 결과에 실패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최종 결론의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다음을 모색하기가 어렵다. 실패는 그저 내가 예상하거나 원하던 결과와 다른 결과일 뿐이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성장을 이루었으며 그걸 계기로 앞으로 어떤 공을 다시 던질지 방향을 잡는 돛의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실패를 어마어마한 것으로 만들지 않아야 실패와 친해진다. 실패와 친해지면 두려움도 작아진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움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이 가진 동물적 본능이다. 그 덕분에 생존을 해왔고 인간은 역사를 만들어 왔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인간이 가진 두려움을 해석하고 극복하는 다양한 방식이다. 두려움에 대한 해법을 누가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우파도 되고 좌파도 되고 마케팅 기법도 되고 교육 방식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닌 감정이라는 것이다.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그저 센 척할 뿐이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에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먹을 것을 비축하고 주변을 살핀다. 즉,
두려움은 극복하거나 떨쳐내야 하는 감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평생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의미다. 다만 두려움의 힘이 워낙 크니 항상 경계하며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한다. 크게 압도되지 않고 잘 관리하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분명한 건 나만 무서운 게 아니다. 위로가 되려나? 수영에서 처음 배영 자세를 배울 때 강사가 몸에 힘을 빼고 물 위에 가볍게 누우라고 했다. 어떻게 물 위에 가볍게 눕는단 말인가? 난 한동안 물을 먹고 힘 빼는 법을 배운 후에야 물에 뜰 수 있었다. 사실 수영장에서 단체 교습 중에 물에 빠져 죽을 일은 거의 없다. 난 어떤 두려움과 싸운 것일까? 까짓 안 죽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대로 나아갈 것. TVN 예능 프로그램 유키즈 온더블럭을 즐겨본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포맷이 바뀌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제법 흥미롭다. 그중 98회 끝까지 간다 편에 나온 김영미 PD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다. 목숨을 걸고 분쟁 지역을 취재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개에 나도 모르게 당연히 남자가 나오려니 했는데 등장인물이 여자라서 깜짝 놀랐고 게다가 아이가 있는 엄마라는 이야기에 다시 한번 놀랐다. 전업주부이던 그녀가 이혼 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신문을 뒤적이다가 동티모르 여대생들의 시신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동티모르로 카메라 하나 들고 떠났다는 가쁜 동티모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와,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간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다.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여성 인권을 언급했다. 김영미 PD는 대체 아프가니스탄 여자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기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이유가 되는지 궁금했다고 한다. 무섭지 않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호기심이 두려움을 넘어섰다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심이 들었다.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그녀의 인생관이 참으로 멋져 보였다. 엔딩 인터뷰 컷이 내내 기억에 남는다. 남수단 취재 중 길을 잃고 헤매다 주민에게 길을 물었더니 수단 아주머니가 이렇게 알려주었단다. 당신이 가는 곳이 다 길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내가 왔기 때문에 이게 길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도 되겠구나. 그렇게 가보려고요. 길이든 길이 아니든. TVN 유키즈 온더블럭 중에서 김영미 PD.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고민한다. 나는 맞는 길을 가고 있을까? 이대로 가다 보면 막다른 길이 아닐까?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핀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걷는지, 내가 걷는 길을 앞서 걸은 사람들이 있는지, 내 뒤로도 사람들이 있는지, 길이 여러 개면 여러 개여서, 길이 하나면 하나여서, 길이 안 보이면 안 보여서 늘 무섭고 불안하고 의심이 든다. 20살쯤 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가 엄마에게 등짝을 맞았다. 어른들은 말한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라고, 안전한 길로 가라고, 주변과 발을 맞추라고, 혼자 튀지 말라고. 이젠 제법 어른의 나이가 되었는데 글쎄 무얼 그리 무서워했나 싶다.
앞서 걸은 사람들이 후회했을지도 모를 그 길이 보인다고 무작정 따라 걷는 일은 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괜찮다. 빨리 걸어도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니 다들 겁낼 뿐이다. 돌아가도 괜찮다. 돌아가며 만난 인생 경험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쉬어가도 괜찮다. 앞뒤 보조 맞춰 걸어야 하는 군대 행렬도 아니고 시간 맞춰 타야 하는 통근버스도 아니다. 길이 있어 걷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 내 인생 길이 된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흘러보자. 수단 아주머니의 길 안내처럼 당신이 가는 곳이 다 길이다. 책담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은이 김은주님은 책에서 유키즈 온더 블록을 즐겨보신다고 했었는데 바로 그 프로에 소개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 후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원 공부를 하고 모토로라에 취직,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삼성전자에서 스마트워치 디자인 개발 이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구글 입사. 그야말로 세계가 좁다 하고 국내외를 종횡무진 누비며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에서 지은이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야말로 대단하다 였습니다. 이런 분이 한참 고민이 많을 나이인 30살쯤들에게 건네는 현실적인 충고라 생각하며 고른 책이었습니다. 왜 하필 30살에게였을까? 30살에게만 딱 좋은 그런 말이 있을까? 란 의문이 들었습니다만 다 읽고 나니 지은이가 말하고픈 대상은 단지 30살쯤의 사람들뿐만 아닌 지금 이 순간 주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저한테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공을 이리저리 던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30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 중요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들을 지칭해서 말을 했을 뿐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활동과 경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를 향해 힘껏 던져볼 용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